안녕하세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입니다. 제52회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글로벌 위기의 시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좌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이익을 최대한 신장할 것인가 등을 심층 분석을 시도할 것입니다. 발표자는 왼쪽에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오사카 총영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초빙 교수로 계시는 조성열 박사이십니다. 조 박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포럼에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6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을 먼저 연장자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홍현익 박사님, 전 국립연구원 원장, 현재 세종연구소 명예위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 이상수 박사님, 전 국방대 안보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시고 현재는 제주평화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물출 박사님, 경남대학 국정문제연구소 교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철은 박사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 박사님,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재흥 박사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시고 중국연구센터장이십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자 조성열 박사님의 발표를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45분 동안 좋은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그 글로벌 위기 시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좌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 한 40에서 45분 정도 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구도는 이제 현재 국제정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이제 이 지역 내에서의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우리나라 국가 이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데 외교안보 정책, 국방, 그리고 이제 대북 통일 정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2022년도 이제 낙선했긴 했지만 대선 공약이 있고, 또 2025년 대선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들에서 조금씩 다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2년하고 2025년 대선 공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조의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2025년 대선 공약과 2025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백서에 나온 내용들, 국정과제는 이제 아마도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게 이제 과제를 이제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5개 과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큰 기조상의 변화는 없지만 약간의 이제 표현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라기도 이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적을 토론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국제 정세를 평가한다면 뭐 어떤 분은 이제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저는 이제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인 안토니오 글람시가 위기를 정의했는데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아직 신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과도기의 혼란을 이제 위기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질서는 이제 정확히 이 개념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체제가 제공하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신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가치사들의 탈동조를 주도하고 있고 이는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유무역의 이점은 점점 축소되었고 세계무역기구나 IMF, 그 다음에 세계은행 등 기존 국제경제기구마저 신뢰성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또 지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페트로 달러 체제의 사실상 이제 종료, 새로운 어떤 통화 질서의 모색, 그다음에 석유 거래 이제 위안화 결세 등 달러 중립 체제가 이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보 질서 역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 어제 세미나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누군지 아시냐고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반기문이니 뭐 우탄트니 뭐 등등 해가지고 이름을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났으니까 잊어먹죠. 지금은 누구지? 그만큼 이제 구테스죠.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정도로 이거는 이제 유엔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축소됐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유엔이 바로 달려가서 여기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었고 러시아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뭐 체첸 침공도 있었고 그루지아, 조지아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지난 2022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태세를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해서 중국발 대만 위협이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중심이 된 유엔이 국제 평화의 안정자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로 미국발, 러시아발 전쟁이 이제 있었고 또 진행되고 있고 중국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경제 질서, 안보 질서의 기존의 어떤 형태들이 무너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는 이 글로벌 위기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등 정세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는 글로벌 차원의 다극체제 전환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구조적 도전, 그리고 북한 핵 문제라는 직접적 안보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거를 이제 과제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좌표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한국이 현재 어떤 위상에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구상을 살펴보긴 하지만 사실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계속 변해 왔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제 발전돼 왔기 때문에 현재의 기점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는 이 중견국 요인과 지정학 요인, 분단국 요인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 위상은 우리나라는 이제 중견국가, 미들파워,
그다음에 해륙 국가. 이거 약간 번역상의 논란이 있는데 왜냐하면 해륙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림랜드 스테이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위상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대북 정책을 규정하는데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국가 위상이 중견 국가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견국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위치하면서 초강대국이나 강대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사한 국가군으로는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호주,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을 중견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스스로 중견 국가라고 규정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국력이라는 차원의 평가도 있고 또 하나 국가 역할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 게이오 대학 명예교수인 뭐죠? 사실 딱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오시고 그랬었는데 소에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 파워 저펜이라는 책도 쓰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는 이제 국력상으로 일본이 중견 국가 또는 이제 중급 국가라긴 의미라기보다는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역할로 이제 이 중견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또 뭐 약간 뭐 논란이 되지만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인덱스 상으로 이제 5위의 군사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또 G20이나 기후 변화 회의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견 국가 역할은 규범 기획자, 가교 역할, 틈새 외교 이런 독특한 외교 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이제 모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믹타라고 아시죠? 믹타 중견국가 연합이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과거 캐나다나 호주 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견국가 역할을 자처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이게 국정세라는 게 센 놈하고 덜 센 놈 그다음에 약한 놈이면 덜 센 놈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의 센 놈이 다 먹는 구조여가지고 실제로는 뭐 우리만이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 스웨덴 국가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화 군축 쪽으로 발달돼 있고 호주나 캐나다는 주로 이제 그 PKO로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중견국가 외교를 얘기하면서 이제 ODA 정보개발원조 쪽에 좀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중견국가를 자처하지만 사실 그런 어떤 독특한 그 외교적 역할이나 이런 거를 아직은 이제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인권을 얘기를 했는데 인권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돈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워낙 우리나라도 인권 문제가 많아가지고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륙 국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뭐 주로 이제 그 대륙 국가의 장점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미국 같이 해양 전략을 얘기하는 국가도 있지만 존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해안지대, 서유럽이나 중동, 동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해륙 국가라고 해서 주로 이제 대륙과 항만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과거 대륙 국가 중심의 역사 속에서는 해양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되거나 또는 해양 국가가 대륙 침략의 교도보가 되는 변방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른바 이제 동북아 균형자론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방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제 림랜드 스테이트가 한편으로는 변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교 역할, 또 중간자 역할. 당시에는 동북아 허브론도 이제 나왔던 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단 국가입니다. 이거는 뭐 대표적인 분단 국가가 현재는 남북한과 중국과 대만, 그다음에 과거 동서독, 과거 베트남, 과거 남북 예멘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남북한과 중국과 대만인데 뭐 위상이 전혀 다르죠. 뭐 중국 본토와 대만을 오히려 뭐 분단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압도적인 이제 격차가 있는 반면에 남북한의 경우는 국력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고 인구도 많지만 2배 이상 되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함으로써 사실 국제적 위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평가의 어려움을 낳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단국의 지요 특징은 하나의 영토에 각자 정통성을 주장하는 서로 다른 정부가 존재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재통일된 단일 국가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적대적 이웃과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이 분단 국가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지금 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께서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국가적 특성이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미중 경쟁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나 그걸 넘어서 체제와 가치, 미래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방위적 패권 경쟁으로 점차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국이 미국 질서 속에서 이른바 투입불파라고 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 속에서 나름대로 내부 경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판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동 번영 이니셔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담론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 상하이 공동체 협의 같은 데도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편갈르기를 이제 중국식으로 맞받아치면서 국제적인 기존 질서의 어떤 재편을 이제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림드인드 스테이트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에 이제 그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효과를 띠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변방에서 림드인드 스테이트로서 이제 가교 역할이나 또 틈새 외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오히려 이제 양쪽에서 이제 그 잡아당겨 원심력으로 작용해서 뭐 아시다시피 뭐 지난번 사드 사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대1로 가입할 때 미국이 처음에 반대해가지고 못했다가 영국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른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른바 해양 세력의 한미일 삼각구조 속에 지금 끌려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칼럼을 쓰다가 저는 오늘까지 내는 줄 알고 막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음 주여가지고 말았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금년 10월서부터 주한미군의 이제 321 근무 체제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이제 그 한반도를 전시구역으로 규정해서 근무가 이제 6개월이나 9개월 단위로 이렇게 전환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가족까지 다 들어와서 3년, 2년, 1년 체제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부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그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 상태를 사실상 이제 종식시키고 북한과의 어떤 북한이 예정하는 두 개의 두 개의 국가 관계를 사실상 수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이 구도 속에서는 이제 제가 쓰려고 했던 부분이 그건데 이제 전작권 전환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갖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지정학적 딜레마가 우리에게 이제 커다란 외교적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견국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현상 변경 국가라고 한다면 중국을 꼽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도 저는 현상 변경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53년 정전협정 체제도 그렇고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런 한일 기본조약도 그렇고 사실은 다 우리한테 불리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평화 체제에
추진하면서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고, 또 일본에 대해서 이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1965년에 한일 65년 체제를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지금 평화체제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일본과의 그 관계도 사실은 이제 과거사 문제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단 국가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립 구도가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사실상 휴전선이 남북 간의 분단선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 주도의 세력과 중국 주도 세력 간의 일종의 세력 균형선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만 해도 이런 구조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먼저 동북아에서의 평화 구조를 만들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른바 그 교차 승인론이라든지 4대국 뭐 안전보장론을 제기했었던 것이고, 반면에 이제 탈냉전 시대가 과도기적으로 잠깐 열리면서 노무현 정부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제 우리 주도, 이른바 사실은 이제 동북아 균형제론도 사실은 한국 주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북아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자체가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막은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시 이제 대선 공약과 그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계승한 형태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2025년 대선 공약은 상당히 현실을 좀 반영한 이런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존 외교 패러다임의 한계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 쭉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외교 안보 슬로건들이 쭉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안보 전략서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교안보 슬로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국가안보 전략서의 이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평화번영의 국가안보, 성숙한 세계국가,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 전략,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안보 슬로건이고, 이 부분이 이제 지역 정책과 대북 정책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제 사실 햇볕 정책이라든지 또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주도하고 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외교적 개념을 만들어냈지만 종합적인 이제 그 외교안보 슬로건을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하는데, 뭐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정지영 박사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실 실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해석, 우리는 실용이 프래그마티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실용 그러면은 기회주의 이제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이라는 개념, 실사구시 또는 이제 무실 역행할 때 무실, 이런 개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디 한번 칼럼을 쓸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위적이면서 사실 아무 얘기도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령탑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령탑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평가 내릴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아니거든요. 뭐 국익중심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고, 실용도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게 실용이고 어느 게 국익중심이냐는 결국 사령탑의 이제 그 판단에 좌우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쓴 게,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좀 사령탑과 국정원과 또 그 통일부의 사령탑이 조금 좀 이제 이 결이 달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계속 나가면서 대통령이 이거를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이제
편갈르기 분위기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국정원 통일부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벌써 나오는 게 뭐 대통령이 동맹파에 포위당해 있다. 그 자주파와 동맹파의 낡은 프레임을 다시 드러내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쪽에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야, 니들이 무슨 자주파냐, 친중파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는 이제 워낙 그쪽은 신중한 파들이기 때문에 잘은 안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는 개념을 볼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평화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교 방식은 자기 주도 외교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대한민국, 평화 애호의 대한민국. 그래서 영어로 하면 Peaceful Korea.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평화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Pacifist Korea.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중견 국가를 얘기하지만 스웨덴은 평화 군축 그 데이터나든지 시프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지뢰 제거 운동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되고, 캐나다는 호주는 PKO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일본은 ODA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중견 국가로서 특화된 내용이 없다는 거죠.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그 평화 애호,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먼저 만든다면 평화 애호, 평화로운, 그러니까 평화의 대한민국, 평화 애호의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의 외교적 지향점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국주의는 물론이고 아제국주의로 나갈 정도의 그런 그 국가 정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교 방식은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기주도 외교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자주 외교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주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외세의 힘을 얻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걸 이제 우리 힘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미국이나 중국,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조차도 완전한 의미의 이제 자주 외교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정도 또는 러시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주도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균형 외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균형 외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제 앞에서 썼지만 그 조선 책략 개념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계속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른바 안미경중 얘기했다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안미경중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안미경중, 중국이 아니라 경제는 세계, 그래서 안미경세.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현재까지의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4년 반, 5년 동안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동맹자 관계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균형외교를 공식적인 타이틀로 얘기한 건 박근혜 정부입니다. 균형외교. 자, 밸런스드 디플로머시라는 말을 아예 타이틀로 썼는데, 실제로 우리 어느 정부도 동맹외교를 저버리고 균형외교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논란만 되고 있고,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도 자주국방 노무현 정부 때죠. 자주국방 얘기했다가 당시 그 국방 보좌관이었던 김희상 장군이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건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협력적 자주국방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현재 미국 패권이 상당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자주국방을 얘기하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균형외교도 무리고, 그러니까 자주외교도 무리지만 균형외교조차도 사실은 너 어디에 줄 설 거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난처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주요한 외교적 자율성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자기주도 외교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이게 보편화된 건 아니고 옛날에 평화재단에서 몇 차례 글을 썼고
경향신문 칼럼 썼고 그 세종대 이제 이문기 교수가 이제 그걸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자기주도에. 근데 왜냐면 그때 그 치는 거는 같은 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해서 이제 이거 말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그래 보니까 자기주도 외교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평화국가 한국의 자기주도 외교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용적으로는 국익주의 실용주의 외교랑 뭐 그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새로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용어상으로 좀 한번 다듬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 실용 외교와 관련돼서 외교 전략과 외교 안보 전략과 이제 대북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실용 외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때만 해도 보면은 벌써 실용 외교라는 외에 균형 있는 안보라는 말을 내세워서 약간 이제 균형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2025년도에는 이제 전혀 다르게 나오죠. 2020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일본을 이제 중시하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관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균형 있는 외교라고 돼 있던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미국, 일본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은 관리 대상으로 이제 표현을 좀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미일 협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한중일 삼국 협력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 그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국방 문제에서는 이제 전작권 문제는 임기 내 환수라고 명확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그 2025년 대선 공약에서는 임기 내 추진으로 조금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의 개념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표현 자체를 보면은 이제 환수도 아니고 전환도 아니고 회복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회복이라는 말이 맞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수까지는 물론 이제 환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전작권 환수란 말을 썼는데 그 당시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반미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환수란 말 대신에 전환이란 말로 중립적 용어로 그 당시 이제 바꿨는데 이게 다시 또 이제 요번에 회복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시다시피 1950년 7월 14일 날 넘겨줬거든요.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한 게 거의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쭉 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다가 전쟁에 나와서 이렇게 줬다가 다시 오면 회복이 맞는데 워낙 가지고 있던 기간이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한 1년 반 뭐 정도 그리고 국군도 그 당시 뭐 국군 경비대에서 이제 막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막고 1950년 7월 14일 날 맞잖아요. 7월 14일 날 넘겨줬거든요. 메가다한테. 그리고는 한 70년 이상 했는데 이걸 회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뭐 대통령실 해석이 더 웃기더라고요. 뭐 좀 뭐라 그러지? 우리 주권을 뭐 강조하는 의미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환수 차라리 세더라도 환수가 저는 환수도 쓰고 가끔 이제 뭐 칼럼 쓸 때는 이제 전환도 쓰고 막 섞어 쓰는데 그건 일단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데 회복은 조금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홍 박사님이 이제 혹시 뭐 반론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뭐 특별히 이제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부가 이제 5개, 국방부가 이제 5개, 통일부가 5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를 비교해 보면은 이 2020년 공약 때는 통일부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 관련된 게 5개 공약이 있었는데 2025년 공약에는 3개로 줄었습니다. 3개로 줄었는데 그나마 하나는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면 외교부가 되고 또 하나는 9.19 군사합의 보고는 국방부가 돼요. 그래서 이 2020년 대선 공약에서는 사실은 그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 전체적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백서에서는 이제 부처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다시 5개로 이렇게 쪼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반도 평화 취재를 한다든지 또 한반도 경제 경제 공동체인가 평화 경제를 이룩한다. 그 제가 알기로는 원래 대선 공약을 만들 때도 이거 어차피 일부 빼자. 애들 공약에서 빼자. 그래도 상징적으로 넣자. 뭐 이런 논란이 있다가 그냥 상징적으로 넣자. 그러면서도 비중을 별로 안 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평화체제도 마찬가지고. 평화체제가 그래서 비핵화가 상당히 연동시켜서 평화체제를 언급했고 또 이 중요한 부분은 2022년에는 종전선언을 강조했는데 2025년 공약에는 종전선언이 빠졌거든요. 그 평화구조라는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고 또 약간 놀랬는 게 뭐냐면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백서에 보면은 이번에 또 평화 구조가 또 빠졌어요. 그리고 남북 기본협정에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 구조와 그 남북 기본협정이 그러면 어떻게 전혀 별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건 관계 없는데 어쨌든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지용 박사님이 아마 지적할 거라고 저도 여기 써놨지만 현재 한중 관계는 이미 2007년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관계로 정했냐면 지금이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돼 있거든요. 근데 국정위 백서에는 뭐냐면 앞으로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2007년도에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국정위 백서 만드는 거 가지고 중국 전문가가 전혀 참여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한중 관계는 제가 여기 그 각주로 아마 달지 않았나 싶은데 각주에서 이미 썼듯이 여기 뭐냐면 1998년도에 이제 그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국정기획위원회 백서에 보면 각주 9에 보면은 전략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그래서 마치 지금이 아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향후 과제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양자 외교 관계에서 본다면 이 미국의 통상 안보 압력이 이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미국발 리스크를 관리하느냐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 현대화 그리고 아마도 초안이 지난 8월 31일 날 헤그세스가 이제 그 국방 전략서가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내용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의회 보고하고 그래서 연말에 의회 보고하고 연초에 보통 발간되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잠정 국가전략서라든지 또 헤그세스가 이제 샹글릴라 그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발언한 거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나오는데 일단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근무 형태가 3-2-1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도 논란이 돼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아예 주저앉을 오히려 우리가 일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는 게 아니냐 4,500명, 10,000명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게 아니라 주저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작권도 안 돌려줄 것 같고 지금 뭐 정보 중대인가 뭐 추가로 또 신설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가 어느 칼럼을 보고 이제 거기서 힌트로 쓴 건데 미국에 있는 뭐 비판적 칼럼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계속 뭐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과거 이렇게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탁 오다 보니까 이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전략을 구사하는데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빼느냐, 적극 개입하느냐 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트럼프 특히 이제 그 핵심 참모들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미군을 아예 확실하게 오히려 장기 주둔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일관된 그 미국의 인태 전략.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인태 전략의 하위 단위로
서태평양 삼축 체제를 좀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육군 중심의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지상군 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해상 허브, 그 다음에 괌하고 하와이의 공중 및 그 전략 허브, 뭐 미사일 방어 이런 거죠. 그래서 3개의 축을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 전략서가 완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곽은 모르지만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에서 특히 이제 이 구조로 바꾸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일부 저도 그런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 유엔군이 오히려 이제 재편돼 가지고 오히려 유엔 사령부가 일본으로 가는 문제, 뭐 또 주한미군 일부 감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나온 얘기는 아까 말한 근무 형태가 바뀌는 게 단순하게 근무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미군 가족들이든지 군속들이 3년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주로 장교들 중심으로 또는 이제 그 하사관이나 상사 뭐 이런 중심으로 이제 가족들이 와 있는 정도였는데 이게 아니라 아예 병들까지도 다 이제 가족들 결혼한 가족들은 다 오는 형태로 바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는 빅터 차의 박사학위 논문이 적대적 제휴라고 번역된 책도 있잖아요. 김일영 교수가 옛날에 번역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오히려 적대적 제휴라는 개념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빅터 차 박사 논문인데 한일 관계가 맨날 그 서로 이게 서로가 우리가 이제 못 잡아먹어가지고 일본 관계가 나쁘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 아마도 이제 유엔사 후방 기지를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후방 기지로 역할하면서 사실 안보적 제휴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전략적 제휴 개념인데 오히려 지금 보면 적대적 제휴 개념인데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 제휴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엄청 비판했는데 거의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용어 쓰면서도 제안도 많이 했던 건데 한일 과거사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해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합의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한일 대일 외교를 계승하면서도 명분상은 원칙은 유지한다는 틀. 왜냐면 새로운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국리인데도 안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피해가는 거 했는데 지난번 8월 22일 날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그냥 전격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계승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3자해법에 대해서도 그냥 계승한다. 근데 원래는 뭐냐면 3자해법에 문제가 있지만 맞지 않지만 그러나 새로운 해법이 나오기 전에 이거를 깨지는 않겠다. 위안부 합의도 옛날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존중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을 버는 아이디어를 냈었던 거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한 적대적 제휴에서 전략적 제휴로 간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2025년 공약에서도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일 협력을 얘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일 안보 협력을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한일 안보 협력을 이제 기반으로 한 외교 정책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제휴 그다음에 이제 이 반면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균형 대상에서 이제 관리 대상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제가 이제 8월 말에 중국 갔을 때도 굉장히 중국 쪽에서 막 이제 열을 올려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주최 측에서 제가 너무 세게 했다고 좀 불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친선으로 갔는데 근데 사실은 걔네들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게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균형 대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나 뭐 노무현 정부 심지어 박근혜 정부까지도 균형 외교 중국을 이제 과도한 미국 의존을 이제 좀 완화하는 균형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안중 경미까지 나온 건 아니야. 안미 경중까지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 공약 이런 데 보면 관리 대상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미 2008년도 합의했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앞으로 뭐 지향해서 과제로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약간 오류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이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저도 들은 거로는 이제 뭐 중국 대사관 측에서 당연히 이제 맵박을 할 줄 알고 거기 이제 자기네가 거래하던 신라 호텔 전체를 다 억지로 내보내 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그렇게 못 올 것 같다. 약간 축소식으로 오고 원래 우리는 이제 국빈 방문 얘기했다가 안 되고 실무 방문까지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중국에서 거부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에이펙 다자회의 참석 그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하는 이런 정도로 아주 위치가 축소됐고 뭐 시진핑이 뭐 오냐 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또 주최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오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 같고 또 지난번 10월 10일 그 북한의 당창건 열병식에서 이제 역대 최고위급인 이제 2인자 리창 총리가 이제 국무원 총리가 참석을 해서 일단 중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태도, 우리에 대한 태도가 좀 상당히 좀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단정적인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그런 그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저항을 못하면서 따라가는 걸 보고 이제 왜 한국은 그렇게 못하냐라고 걔네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열받아가지고 그때 좀 약간 이제 답변을 했긴 했었는데 그다음에 한러 관계는 이제 뭐 저는 이거는 뭐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 페이백 조항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우리가 현대나 뭐 여러 가지 LG 이런 데가 이제 뭐 $100인가 얼마에 매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시한이 올해까지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지나면은 그냥 헐값으로 매각되는 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 현대자동차나 LG 이런 데가 다시 지금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북극 항로 협력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북극 항로 협력을 위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러시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러 군사협력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이니까 쉽지는 않지만 러우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파견돼도 북한군들이 철수되면 저는 이제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맺고 있는 유일한 동맹 조약이 북중 우호협력 조약인데 이 자체도 사실은 한중 교역 관계가 강화되면서 거의 사문화했다시피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이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동 개입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북러 관계에서는 사실 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러우 전쟁이 끝나고 또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저는 뭐 한러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백 조항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빨리 복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해양 협력 안보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 차례로 그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사실 한중 관계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상교통로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동남아 국가들하고 또 한미일이 이제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유엔 해양법 대 해석,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해석 문제도 있고 해양 영토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서 사실 한중 간에는 직접적인 안보 갈등은 사실은 그게 막 크진 않은데 직접 양자 간에 굳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해상교통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미국의 인태사령부에 의존해서 해상교통로 보호 또 우리가 또 참여 요청받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협력 안보 체제, 해양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든다면 오히려 다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또는 관련국들이 요구하는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보장, 확고한 그 교통로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면 사실은 한중 간에는 그렇게 갈등, 이른바 중국발 지정학 리스크는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영토 분쟁은 영토 분쟁을 하더라도 그게 뭐 완전히 분리되기 쉽지는 않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중국과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교통로 보장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만 한다면 적어도 영토 문제는 좀 장기 과제로 두더라도
당장 교역이나 뭐 이런 문제에서는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제주도에다가 이걸 만들고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한미일과 중국이 참여하고 대만이 참여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세안을 참여시켜서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과 인도와의 남북 협력 강화인데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가 볼 때는 외교적인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신남방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걸 계승해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얘기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안보 분야가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거는 독자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미일 주도의 인태 전략의 하위 지역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남방 정책은 이제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격상함으로써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4강 외교에서 아세안을 포함한 5강 외교로 확대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세안 정책은 이제 계승하지만 인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새로운 구상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건 발전시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는 뭐 지금 북한도 보니까 이번 당창관 그 보니까 굉장히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굉장히 강화를 해가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뭐 튀르키예, 뭐 이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그 누구야 거기 니카라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동남아의 그 나라 생각 그 캄보디아 옆에 라오스 국가주석은 국빈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전날 귀국하고 외무장관만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안 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실제 10개국 정상이 왔는데 인도네시아도 외무장관이 왔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은 이제 그 최고 또람 당서기가 와서 1인자가 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배열한 거 보면 리창 총리하고 또람 총서기를 놓고 오히려 메드베데프가 약간 그 다음에 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추구했던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어느 꽃을 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그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해야 될 것이고 G7 플러스 외교 광고를 이제 발돋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북 분야는 이제 뭐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박 교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정리한다면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종전선언이 빠졌다. 그다음 평화 체제가 있긴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유보적으로 평화 체제가 다뤄졌다. 그다음에 이제 평화 경제 공동체인가 아무튼 제가 용어가 익숙한데 그 부분도 들어가긴 했는데 상당히 이제 형식적으로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 대선 공약에는 이제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근데 한반도 평화 구조, 이 한반도 평화 구조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신평화 구조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유럽 협력안보기구 있지 않습니까? OSCE, 또 CSCE 같은 경우가 전쟁하지 않은 당사국끼리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통해서 또 인권 문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동서 공존 체제를 만든 것이 이제 헬싱키 협정 체제라고 한다면 우리 남북 간에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사실은 이제 초기에 남북 평화 구조의 기본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과제를 한반도 신평화 구조, 그다음에 이제 남북 기본 협정 이런 용어를 썼고 썼는데 요번 이제 그 대선 공약에서 보면은 공약에는 이제 한반도 평화 구조라는 말 썼는데 정작 국정기획의 백서에는 평화 구조가 빠지고 남북 기본 협정이 나와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평화 체제를 뒷받침하는 게 평화 협정 또는 평화 조약이라고 한다면 평화 구조가 있고 또는 신평화 구조가 있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게 남북 기본 협정 이렇게 그 틀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상하게 이건 빼고 넣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용어는 같은데 생각이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전자권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사 합의서는 뭐 표현은 간략하게 하느라고 빠졌지만 뭐
단순하게 9.19 군사합의서를 복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드론 북한이 무인기를 무단 침입시켰고 또 우리도 또 무단으로 간 게 있고 그래서 뭐 쌤쌤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항공식 그 제한 구역을 재설정하거나 또는 무인기 드론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AI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안보 위협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왔던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9.19 군사합의서의 뭐 기본 틀은 유지하더라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에이펙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설명은 돼 있으나만 END 이니셔티브, 뭐 페이스메이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또는 동북아 중심국가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렇게 된다면 피스메이커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페이스메이커로 이제 약간 이제 우리 역할을 이제 제한시켰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좀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인 구상이 이제 좀 어떤 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의 두 부류에서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정원과 통일부가 약간의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른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 다음에 END 이니셔티브, 뭐 누구도 이렇게 썼지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뭐 END 뭐 그다음에 뭐 막 용하는 거 별로 좀 촌스럽긴 한데 아무튼 뭐 그냥 그걸 제가 따질 건 아니고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지속적인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유엔 총회가 개최되는 그 대통령 연설하는 그쯤에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는 변함없는 목표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국내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왜 북한 비핵화라고 쓰는지, 저는 공동으로 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겨냥하러 발표할 때는 북한 비핵화는 관계없는데, 왜냐면 네가 해야 된다는 의미는 되는데, 국제합의, 뭐 9.19, 그 전에 이제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그 전에 유엔 결의 모든 게 다 한반도 비핵화로 돼 있지 북한 비핵화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용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